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느냐? 세계의 중심 통화, 우리가 기축 통화라고 부르는 거, 그게 바로 달러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 달러가 퍼져나가게 된 거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망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십 분의 1 상태로 가치가 추락하는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끝났구나. 그런데 반전이 오죠.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오늘 강의를 맡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입니다. 킹이라고 하는 게 왕이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이죠. 그런데 경제 현상 중에 말이죠. 시장에서 물건이 많이 팔리거나 뭔가가 많이 채택이 되거나 그러면 시장을 지배한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인데, 지배가 아니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인데, 많이 선택을 받으면 지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화폐 시장, 외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받는 통화, 돈은 바로 달러잖아요. 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받는 돈이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장 지배적 통화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지배한다, 시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킹이 되는 거죠. 왕이다. 그래서 킹달러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킹달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44년부터 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게 채택이 되면서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다 달러를 어떤 식으로든 쓰게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이 킹달러 현상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가 생산된 것은 191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도 달러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는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달러는 아니었어요. 1914년에 처음 이 달러가 등장을 했고, 그것은 우리 흔한 얘기로 하면 처음에는 듣보잡이었던 거죠. 그냥 처음 생긴 돈이니까. 그런데 그 무렵부터 미국이라는 나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그야말로 신흥 국가였는데 뭐 우길승천으로 그렇게 경제력이 커지면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수출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또 1차 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세계 많은 선진 국가들이 다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군수물자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자기들은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부터 엄청난 물량들을 수입을 하게 됐고요. 또 돈도 모자라니까 미국 돈을 빌려가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달러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다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그냥 형편없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 돈의 가치들은 형편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팔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 나라 돈은 못 믿겠거든요. 유럽 국가들의 돈은. 근데 그 당시에 원래 유럽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돈과 금을 언제든지 종이돈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금하고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돈을 마구 찍어내게 됐잖아요. 돈을 금으로 바꿔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형편없어진 거죠. 미국도 그 돈을 안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물건 수출할 때. 그래서 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으로 그걸 가져갔어요. 세계의 금이 다 미국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데, 연준이라고 부르는 거기로 이제 돈이 그렇게 금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고, 또 거의 2차 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날 무렵이 됐던 거죠. 그래서 1944년, 이 전쟁은 이제는 미국 연합군의 승리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실해졌고, 그래서 미국이 이 서방의 자본주의 선진 국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걸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이 미국 동부의 작은 도시거든요. 그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데 불러 모아서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날 거니까 우리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화로운 경제를 만듭시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를 만듭시다. 라고 해서 그때 서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무슨 합의를 봤느냐? 세상에 금이 다 미국에 와 있으니까
뭐 100%다 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세상에 금의 굉장히 큰 부분이 다 미국에 와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근본이제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도 근본이제를 했었고, 그러니까 자, 우리 미국의 달러를 확실한 근본이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35달러당 금 1온스로 교환을 해줄게요 하는 이런 금 태환 방식의 근본이제를 하겠다고 결정을 본 거예요, 미국이. 자, 그래서 미국 달러는 근본이제입니다. 이건 금이에요. 그냥 단순히 종이가 아니고 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나라도 다 근본이제를 해야겠는데 금은 없잖아요. 미국의 달러와 교환 비율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돈들도 근본이제인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선진 국가들,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 국가들은 근본이제가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거였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느냐? 세계의 중심 통화, 우리가 기축 통화라고 부르는 거. 사실 기축 통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본 말입니다, 이거. 그냥 보통은 글로벌 커런시라든가 또는 월드 커런시, 세계 통화, 국제 통화 뭐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기축 통화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돈, 그게 바로 달러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 달러가 퍼져나가게 된 거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달러를 쓰게 된 거고, 또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를 갖다가 비축해 놓는 거고, 그래서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달러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망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960년대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건데, 1960년대부터 미국이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찍어내는 이유는,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소련하고의 경쟁이 있었던 거죠. 소련이 먼저 지구 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미국도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우주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다음에 존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막 복지 정책을 확대를 했거든요. 그걸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주 개발도 그렇고. 그러던 차에 64년부터 월남전이 터졌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거기에 참전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돈을 찍어서, 달러를 찍어서 그 돈들을 쓴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근본이제 아니에요. 금이 있고 종이돈이 있고, 그 종이돈을 금으로 바꿔주려면 종이돈을 함부로 발행하면 안 돼요. 이 양을 딱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이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금에 비해서 종이돈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금이 모자라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 이 유럽 국가들이 미국 연준에 와서 뭐 비밀리에 그걸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금으로. 야, 이건 내가 달러 가져왔으니까 금으로 내줘. 이렇게 해서 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때 미국에 금이 많을 때 2만 톤 정도의 금이 있었어요. 미국 연준 그 금 저장 창고에.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8천 톤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절반도 안 남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의 금 보유량이 한 8천 톤 정도 되거든요. 8천인가 7천인가. 그런데 이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큰일 난 거잖아요. 이거 조금 더 있으면 이 금을 못 내주겠네? 라는 지경이 된 거고, 그래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합니다. 못 내줘. 이제부터 금 못 내주겠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지를 선언을 한 거예요. 정말 미국이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때. 이건 뭐 약속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내줄 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니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추락의 추락, 그야말로 몇십 분의 1 상태로 가치가 추락하는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달러가 끝났구나.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오죠. 당분간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게 없는 상태였던 데다가 1973년에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일어나거든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서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제 오페크라고 하는 이 석유 가격 담합 기구를 형성을 하잖아요. 지금도 오페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오페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조직이에요. 왜? 국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정거래법이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담합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담합하는 거는 그건 범죄고 엄청난 벌금, 과징금을 두드려 맞는 그런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담합은 나쁜 짓이에요. 서로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가격을 올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페크라고 하는 거,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거는 석유 산유국들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값을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뭐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막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석유값이 그렇게 치솟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부분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유국들은 어떻겠습니까? 돈이 넘쳐나는 거죠. 정말로 석유 수출 대금이 뭐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와서 미국이 사우디를 찾아갑니다. 비밀리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사우디를 찾아가죠. 그래서 사우디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네들 이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디다가 그 많은 돈을 놔둘 거야? 당신네 은행에다가 쌓아둘 거야? 그걸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우디나 이 산유국의 입장에서 봐도 그건 사실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말인 거거든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관리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귀가 솔깃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사우디와 이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그렇게 올린 이유는 미국이 미워서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인데 미국은 그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미국이 비밀리에 찾아와서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국하고 같이 손을 잡는 거는 이상하잖아.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이건 비밀에 붙여줘 하고 미국하고 비밀협정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사우디가 그때부터 미국 국채를 사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석유 수출 대금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미국 은행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그 이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미국의 은행에다 넣어놓는다는 거는 민간 상업은행들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걸 띄어먹을 리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이자율이 다 써 있죠. 국채 증서에다가 거기에 자, 이거는 30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얼마를 내주겠습니다 하고 금액이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매년 얼마씩 소위 쿠폰 금리라고 하는 거 매년 얼마씩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이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게 딱. 이게 정말 좋은 투자인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 또 산유국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히 얼마를 사들였는지 처음에는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다 비밀리에 붙여졌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석유 대금도 달러로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들인다는 이야기는 이 석유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다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일 달러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완전히 망할 상태였는데 그런데 석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 하게 되면서 또 그와 관련된 모든 금융활동이 다 달러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시 달러가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또다시 킹달러의 자리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5.1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그걸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뭐 그걸 100% 다 한 건 아니에요. 미국의 상업은행, 시중은행들에다가 또 그 돈을 갖다가 예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중은행들은 돈이 예치금이 넘치게 된 거죠. 자, 돈을 예금을 많이 받은 건 좋은데 그걸 어디다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70년대 이야기인 겁니다.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대출을 해주지? 갑자기 많은 돈을. 그런데 마침 돈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중남미 국가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70년대 중화학 투자라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 나라들도 다 중화학 투자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중화학 투자를 하면서 그 중화학 투자의 목표, 그 판로가 뭐였냐면 다 수출이었어요. 우리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중화학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산업을 해도 다 외국에 수출하는 거고 철강을 해도 외국에 수출하는 거고 뭐 반도체에도 그렇고 다 이 외국에 수출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그런 컨셉이 아니었어요. 중화학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 내수 산업용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 나온 이론이 있거든, 경제 이론이. 그게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선진국들, 이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종속을 당하게 되는 거야. 옛날에 보지 않았어? 저자들이 다 제국주의자들이고 우리를 다 식민지 삼았잖아. 그러니까 뻔해. 저자들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돼.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종속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껏 이 선진국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던 거를 다 자체 생산해야 되는 이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면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장 건설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5.1달러라고 하는 게 아주 풍성한 달러라고 하는 게 생긴 거고 그것을 미국 시중은행들이 어디다가 대출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그거를 빌려간 거죠. 대출을 받아간 거죠. 그래서 다 그 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 뭐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뭐 조선소도 생기고 철강 공장도 생기고 막 생겨나는 거죠. 거기다가 그때는 돈이 이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금리도 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 무슨 문제냐? 달러가 이렇게 막 흥청망청 많아지다가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낮아지죠? 금리가 낮으면 가치가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돈값이 싸다는 거죠.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치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말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주 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매우 높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을 잡아야겠다 하고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경제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 미국 연준의 볼커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따라 올라가죠. 그런데 마침 그때 대통령으로 누가 되냐면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레이건이 80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영국에서는 79년에 대처라고 하는 사람,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은 뭘로 유명합니까? 신자유주의로 유명하지요. 이 사람들이 했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에다가 그다음에 돈은 함부로 풀어내지 않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거는 케인즈 정책이 잘못된 거야. 돈 풀어내는 정책은 매우 잘못된 정책인 거야. 그러니까 돈은 조여야 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볼커 연준 의장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0%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가 5.5%잖아요. 최고가. 이것도 높아서 고금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20%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제일 문제가 되겠어요? 돈을 빌려다 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시중의 자금 사정이 완전히 이제는 뭐
돈이 고갈이 돼버리는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빌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갚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금리도 높아지는 거고 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이게 내수 지향형의 산업화에 돈을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수출 지향형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아서 그걸 갚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그걸 갚을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왜? 내수로 그런 뭐 예를 들어 선박 같으면 내수를 팔아서 얼마나 팔 수 있겠어요? 철강 같으면 내수를 팔아서 얼마나 철강을 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라틴 아메리카의 이 달러 돌려막기가 끝나게 되고 대부분의 멕시코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1982년부터 연쇄 부도 사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라틴 아메리카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싼 달러를 갖다가 산업화를 했다가 그걸로 내수 지향의 산업화를 했다가 완전히 뭐 그야말로 수렁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 당시에 이 나라들이. 그래서 그때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부도가 나니까 우리 97년 말부터 대한민국도 실제로 부도 상태가 됐잖아요. 그 부도 상태 못 갚을 상태가 됐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IMF에 쫓아갔죠.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누가 해결을 해줘요?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는 굶어 죽는 거죠. 그야말로 굶어 죽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외국에서부터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식량도 그렇고 석유도 수입을 못하고 그러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IMF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MF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IMF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IMF가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자, 내가 어떻게든 이거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또 조금 탕감도 해주고 그럴 테니 당신네들은 어떡하세요? 라고 뭘 요구하겠습니까? 빨리 돈 아껴서 빨리 갚어. 당연히 이걸 요구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죠. 자, 돈 아껴서 빨리 빚 갚으란 말이야 라고 요구를 하면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게 긴축 정책이 되는 거예요. 세금은 올리고 지출은 줄이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굶어 죽지는 않도록 만들어 줄 테니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고통을 견뎌내면서 돈을 모아서 빨리 갚으라고 이걸 요구하는 게 IMF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요구하는 IMF만 야속한 거죠. 그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뭐 야단 법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 나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별로 좋지 않은 이 분위기를 갖고 있는 단어가 그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이건, 대처 이런 사람들이 시작한 그 정책을 자유주의 정책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구자유주의 정책은 뭐냐? 그거는 1776년에 아담 스미스,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거를 출간을 하잖아요. 자유방임 정책을 그때 거기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방임 국가로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그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게 영국의 산업혁명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때를 구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의 좋지 않은 분위기의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98년 외환위기 때 IMF가 와서 똑같은 조건을 요구를 하잖아요. 내가 대출 조금 탕감해주고 또 만기 연장해주는 대신에
당신 빨리 해서 돈 갚어. 그래서 우리도 뭐 길거리 시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금 모으기 운동도 하고 했던 이유가 그 IMF 상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러 때문에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나라는 80년대 초반에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 달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0년대 중반이 되면 소위 플라자 협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국이 달러와 엔화의 교환 비율, 즉 환율에 대해서 막 압력을 가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일부러 말이야 엔화 저평가해서 수출을 늘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엔화 고평가시켜라고 미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이니 뭐 이런 게 왔다고 하는 그런 사태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과 어떤 상당히 연장선상에 있는데 90년대 말에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 그게 결국 쭉쭉 연결돼서 오다가 결국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1997년 말에 국가 무도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도 되는 거고, 이게 다 달러와 연결되어 있는 사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요, 금융으로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거는 바로 달러로 연결돼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잘못하면 그러면 뭐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한편으로는 달러 때문에 굉장한 덕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달러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70년 동안의 세계의 경제 현대사가 보여주고 있는 경험인 거죠.